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도 꽤 늦게 낳았어요. 제가 40 거의 다 되어서 낳았으니까요. 몹시 난산이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출산입니다. 원래 제 뱃속에는 2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기 1달 반쯤 전에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저랑 남편은 가족들의 큰 도움 없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했는 외로운 영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겼을 때 제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던 사람이라 드디어 풍족한 자기 가족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해서 일을 하다 당한 사고였어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내내 상주 노릇도 못하고 그저 남편 빈소 옆에 기대듯 누워 눈물만 흘렸습니다. 뱃속의 태동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사실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남편 장례까지 다 치르고 와서 며칠을 그냥 죽만 먹으면서 누워있는데 배가 막 뭉친 듯 아프더라고요.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갔다가 얼결에 출산을 했습니다. 평소 저한테 못된 말만 골라 하시던 시어머니만 옆에 앉아 계셨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 품에는 아들 하나 누워있더라고요. 너무 놀라 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아이 하나는요? 죽었다. 네? 죽었다고요? 그래. 지혜비 외롭지 않게 따라갔나 보다. 죽어서 나왔어. 너 누워있는 동안 그냥 보내줬다. 그 모습 네가 봐서 좋을 거 뭐 있냐. 그리고 병원에 오래 있을 거 없다.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고 집에서 산후조리 하고 했다. 산바라지 해줄 친정부모 없으니 내가 일단은 해주마. 병원비가 얼만데 여기 이렇게 떨치고 누워가지고 공주 노릇하니? 네 남편 죽으면서 번 돈 네가 이렇게 앉아 뭉개면서 애 낳았다는 거 유사 떠는 거 나 그 꼴은 못 본다. 어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서 아프게 비수처럼 박혔지만 그보다도 뱃속에 그래도 9달 넘게 품고 있었던 제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좀 더 있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어머님은 침대에 저를 눕혀놓고는 알아서 퇴원 절차 밟으시고 저를 막무가내로 끌고 병원 밖으로 나오고 말았어요. 세상 떠난 제 아이에 대한 얘기 의사 선생님한테 한마디 듣지도 못하고 마치 야반 도주와도 쫓겨서 그렇게 병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정말 눈물겨운 죽음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남편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무슨 시댁과 그렇게 연을 갖고 계속 교류하냐며 그냥 애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유일하게 남은 자기 핏줄인 제 아들을 못 보고 살게 하는 건 제가 꼭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반드시 그래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특히 제 시어머니의 경우 제 남편의 친엄마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얘기를 안 것도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유난히 제 남편한테 쌀쌀맞게 대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예뻐하지 않는데 며느리라고 예뻐하셨겠어요? 저한테도 못된 소리만 콕콕 짚어서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큰 참이었거든요. 남편에게 몇 번 불만을 했었는데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어렵사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그래서 날 별로 예뻐하진 않는데 당신이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것 같아. 미안해. 그게 무슨 소리야? 친어머니가 아니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좀 많이 노셨거든. 내 친엄마는 따로 계셨는데 나 결혼하기 1년 전에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나 낳고 계속 밖에서 바람 피면서 돌아다니셨거든. 결국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딴살림 차려서 나가셨고 그 딴살림 차린 분이 지금 어머니야. 어머 세상에. 그러면 당신 친엄마는 그걸 다 알고 당신 혼자 키우신 거야? 그런데도 당신은 지금 저분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어쩌겠어. 아버지가 원래 사랑했던 분이 저분이고 친엄마랑은 정략 결혼한 거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엄마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돌아가신 우리 엄마로서는 통탄하실 노릇이지만 어쨌건 살아생전에 내가 그분의 아들로 잘 자랐으니 그냥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내 몫이 아닌가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보는데 한편으로는 속에서 천불이 솟고 한편으로는 몹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 남편 진짜 착하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발 제가 사준 옷을 1년만이라도 남 안 주고 입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뭔가 든든하게 겨울옷이라도 입혀내보내면 며칠 지나지 않아 오돌오돌 떨며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옷 어쨌냐고 하면 지하철역 앞에 너무 불쌍하게 떨고 있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벗어주고 왔다고,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자기한테 축복을 빌어줬다고, 그 할아버지 축복받아 자기는 더 잘 될 거라며 환하게 웃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좋은 옷 한 벌 못 사주는 마음이 항상 걸렸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를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며 말렸지만 제일 좋은 수의, 제일 좋은 관으로 무리해서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머님이 아예 대놓고 어차피 불에 화르르 다 없어질 저게다 무슨 소용이냐며 쓸데없이 허파에 바람 만들어서 허영 부린다고 장례식장에서도 한 소리 하셨지만 그때만큼은 저는 꿋꿋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평생 좋은 옷 남 입히느라 자기는 오돌오돌 떨던 내 남자, 내 아이 아빠. 가는 길만큼은 좋은 수위에 좋은 관을 해서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장례 치르고 아이 낳고 나니 남편이 더 그립고 그래도 가족이라고 남편과 연결되어 있는 시댁을 아주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누이죠. 결혼도 안 하고 시댁에 같이 사는 노처녀였는데 정말 욕심 많고 성격도 못됐습니다. 남편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정말 여동생만 아니었어도 다시는 안 볼 사람이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을 정도였어요. 말도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저런 말을 혹시 연구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아버님 사이에서 낳은 유일한 혈육이다 보니 어머님은 무조건 시누이 편을 들고 아버님은 어머님 눈치 보느라 시누이가 못된 소리 하는 거 별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뭐 남편 죽고 나니 시누이의 못된 소리는 다 제가 듣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워낙 어렸을 때 부모님 잃고 세상 풍파 다양하게 겪으며 살아와서 그다지 그런 소리에 상처를 받거나 흔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제 아들을 두고 하는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시누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시댁과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3살 정도 되었을 때였나? 그날도 시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다고 하도 타령을 하시는 바람에 약간 감기 걸려 콜록이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갔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제가 온다고 만두를 빚을 거라며 큰 양푼으로 3양푼이나 재료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제가 간다고 하면 어떡하든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일을 식모처럼 다 시킨 다음에야 집에 보내는 분이라 그날도 솔직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가 군소리 않고 일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제 아이가 감기가 걸려 콜록콜록 아팠잖아요. 아이를 슬금슬금 보면서 일까지 하려니까 영 힘들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다가도 아이가 기침하면서 저를 찾으면 우다다 달려가 아이 봐주고 그러다 다시 와서 만두 빚고 그러다 결국 아이가 칭얼거려 아이를 업고 만두를 빚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잔뜩 멋을 내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던 시누이가 제가 만두 빚고 있는 걸 보고도 언니 왔어요 소리 한마디 없이 스쳐 지나가더니 제 등에서 아이가 막 기침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씨 뭐야 만두에 기침한 거 침 다 튀잖아. 쟤도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일찍 죽으려나 왜 저렇게 조그맣게 자주 아파? 진짜 나 저 만두 안 먹어. 기침하면서 침 다 들어가가지고 저것 때문에 나까지 아프면 어떡해. 순간 온 집안에 정적이 휘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못된 시어머니조차도 그 얘기는 살짝 아이고 얘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은 얼굴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제가 어쩐지 난리를 칠 것 같았는지 입 꾹 다물고 침묵을 택하시더라고요. 더 야속한 건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소파에 앉아서 그 모든 얘기를 듣고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시누이 등을 한번 지그시 누르고 쓱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누이가 제 눈치를 한번 보다가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리고 애가 저렇게 골골하고 아프면 데리고 오질 말든가. 어디 맡길 데도 없어요? 하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면 애 한 번을 맡길 데가 없어서 저렇게 아픈 애를 굳이 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기침을 하게 만들어요. 유복자 재수없다더니 딱 제가 그래 진짜. 어쨌건 나 그 만두 안 먹을 거니까 내 거 따로 빚던가 아니면 애 데리고 당장 나가요. 뭐야 진짜 온 집안이 바이러스 투성이 되잖아. 짜증나. 나 내일 되게 중요한 약속인데 감기 걸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이가 3살쯤 되면 충분히 말귀도도 알아듣고 자기한테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누가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정도는 다 알잖아요. 제 등에 엎여있던 아이가 기침이 나오는데 그 기침을 참으며 입을 틀어막고 콜록콜록 소리를 죽이면서 제 등에 얼굴을 파묻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순간 제 눈이 돌았어요. 사실 시누이한테는 쌓인 게 너무너무 많긴 했습니다. 제 남편 장례식 때도 사실 시누이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 상주 노릇 제대로 못하고 기대어 누워있으니 글쎄 부조금을 슬그머니 들고 튀다가 제 친구에게 딱 들켰거든요. 제 친구 또 한성격 하는 애라 지금 애 저렇게 누워있는데 부조금 들고 튀는 거냐며 버럭 소리를 질러서 아주 온 상갓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도 시누이는 가족이 부조금 좀 대신 보관해주려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았다고 명예훼손이니 어쩌니 경찰 부른다 어쩐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또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전직 경찰 출신이어가지고 그런 거 아주 예민하거든요. 당장 그럼 CCTV 돌려보자. 자기가 전직 경찰이었으니 진짜 경찰들 불러서 한번 CCTV 가려보자. 그렇게 나왔더니 시누이 그제서야 깨갱하며 잠깐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오늘 하루만 쓰고
다시 내일 발인 전까지는 돈을 돌려놓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친구가 버럭 화를 내며 비번인 자기 지인 경찰 불러다가 부조금 받는 자리에 딱 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 네 남편 세상 떠나고 나서 그나마 네 앞으로 남겨진 보험금이며 저 부조금이며 다 네 세댁에서 홀라당 먹게 생겼어. 내가 아는 변호사랑 경찰 그리고 내 친구들 지인들 다 붙여줄 테니까 너 그 돈이라도 지켜. 너 네 새끼 그래도 밥술이라도 먹고 키우려면 내 말 들어. 어? 그런데 그 황망하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친구 말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후에도 사실 친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은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뜸 49제도 채 치르기 전에 저한테 자기 아들, 자기 오빠 보험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수혜자가 저로 되어 있지만 자기들도 가족 잃은 아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며 나눠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이미 친구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저는 다 해야 될 말 생각하고 있었고 필요한 얘기는 변호사 통해 하라며 변호사에게 모든 걸 넘겨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사실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내 새끼 죽은 목숨값을 왜 내가 변호사랑 얘기해야 되니? 너 우리랑 남이야? 남이 아니라 가족이니까 의상하기 싫어서 변호사가 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 아빠가 보험금을 애 앞으로 남겨놔서 애가 어른 될 때까지는 함부로 건들 수도 없어요. 저도 못 건드리는 걸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왜 건드리려고 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역시 아주 냉정하게 모든 돈은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 직접 상속되고 그동안 그 돈을 가지고 이자가 나오거나 굴려서 만들어진 이익금은 아이의 생애 전환기 주기 때마다 필요한 자금으로 제공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와 아가씨로서는 조카 돈 꿀꺽하지 못해 안달이 난 상태이긴 했죠. 그걸 알면서도 남편이 얼마나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지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말한 지오빠 닮아서 일찍 죽을 건가 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로 빚던 만두속을 죄다 소파에 앉아있던 시누이의 머리에 퍼부어버리고 만두 속에 담겨있던 양푼을 시누이에게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와버렸습니다. 저한테 어디서 그런 결단력이 생겼는지 시댁 전화 모두 차단하고 그 길로 부동산에 가서 집도 내놨어요. 바로 이사 준비를 했죠. 집은 생각보다 빨리 나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이와 함께 살 거기 때문에 저는 동네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최대한 시댁과 관련이 없는 동네로 가서 집을 구해 그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살면서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물색 없고 눈치 없는 가족보다 다정한 마음의 이웃이 훨씬 낫다는 거였죠. 제 아이는 이웃들의 사랑과 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동네 어르신들의 관심으로 너무나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제 아이는 유학을 갔습니다.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모아준 장학금을 가지고 말이죠. 유학을 가서 한동안 아이는 저한테 이곳에 오니 엄마 생각이 너무 난다며 어서 성공해서 이 나라에 와서 자기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동안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이에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반 정도? 거의 2달 가까이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제가 거의 미치고 팔짝 뛸 지경까지 가겠더라고요. 저는 아이의 전화번호만 알 뿐 아이가 일하고 공부하는 곳도 아이가 살고 있는 곳의 연락처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점점 숨이 안 쉬어지고 삐들삐들 말라가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만약에 생겼다면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불안감에 손발이 다 덜덜 떨리고 몸무게도 10kg 가까이 빠졌던 어느 날 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얘, 너 엄마 말라 죽는 거 보려고 그래? 아니 2달 동안 꼼짝도 않고 연락 없으면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엄마, 제가 사실은 사고가 좀 있었어요.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괜찮아졌어요. 사고 나면서 핸드폰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가지고 연락을 못했어요. 저 이제 퇴원했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 진짜 괜찮은 거야? 아니 얼마나 큰 사고가 났으면 2달 가까이 연락이 안 돼. 진짜 괜찮아? 너 안 되겠다.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거기서 성공 안 해도 되고 거기서 꼭 안 살아도 돼. 그냥 엄마 옆에서 살자.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가게 너랑 같이 하려고 얼마 전에 조금 더 크게 확장도 했어. 그런저런 얘기를 다 너랑 나누려고 그렇게 너랑 연락을 했는데 너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엄마 정말 애간장 타서 죽는 줄 알았어. 너 당장 한국으로 들어와. 엄마, 저 한국 못 가요. 여기서 아직 공부할 것도 남아서 좀 더 있어야 되고 지내보니까 저 여기가 너무 잘 맞아서 앞으로 그냥 여기서 살아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너 못 보고는 못 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 엄마가 거기 가지 말라는 말 안 하고 엄마 옆에 평생 살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엄마가 갈게. 엄마가 가서 너 괜찮은지만 보고 얼른 올게. 그냥 공항에서 얼굴만 봐도 돼. 엄마 얼굴 좀 보여줘. 엄마 지금 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서 그래. 엄마가 그냥 공항에서 진짜 딱 얼굴만 보고 올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들은 몹시 당황하며 자기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아직 몸이 완전하진 않아서 길게 통화는 어렵다고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의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대체 얘가 얼마나 다쳤길래 2달 동안이나 연락도 안 되는 거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길래 한국에 안 들어오겠다고 하는 건지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바로 다시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 아들 제가 영상 통화를 걸면 수업 중이라도 영상 통화를 켜서 말없이라도 자기 얼굴 보여주고 수업 중인 거 한번 쓱 보여주고 전화를 끊고는 했었거든요. 하다못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때라도 제가 영상통화를 걸면 받아서 엄마 나 지금 화장실이에요. 좀 이따 걸게요. 하고 끊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영상통화를 걸어도 계속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단단히 일이 벌어졌거나 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좀 심각한가 보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이 엄청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끝끝내 전화를 받지 않자 저는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하나 남겼습니다. 나 무조건 미국 가는 비행기표 살 거야. 공항에 내려서 연락할 거니까 네가 엄마 찾으러 오건 아니건 엄마 그 공항에서 열흘이고 100일이고 기다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자 그 문자에 비로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제가 몸 좀 회복하고 한국 잠깐 들어가서 엄마 보고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직 붕대나 밴드 붙인 데가 많고 그 모습 엄마가 보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하지만 저 진짜로 괜찮고 무사하니까 걱정은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또 하겠습니까? 그저 아이가 매일매일 저한테 문자라도 해주는 그게 고마울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아이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와 문자나 통화를 하면서 너 엄마가 이거 해줄까? 너 저거 좋아했었잖아. 저거 해줄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이가 조금 생각하는 듯 하면서 아, 그래요. 저 그거 좋아했었죠? 그래요. 저 그거 해주세요. 라면서 마치 남일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이상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너 왜 자꾸 네 얘기를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 하니? 너 엄마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니에요. 엄마, 사실은 제가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좀 부딪혔는데 옛날 일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 다니면서 그거 기억 회복하는 그 훈련하고 있어요. 엄마가 얘기하실 때마다 거기에 대한 거를 자꾸만 기억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기가 탁 막히더라고요. 너 대체 얼마나 다친 거야? 안 되겠다. 엄마가 가서 밥이라도 해줄게. 엄마가 영어도 못하고 도움도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밥이라도 해주면서 네 옛날 기억들 같은 거 엄마가 끌어낼 수 있지 않겠어? 아이고 괜찮아요. 여기 선생님들이 훨씬 잘해요. 엄마 제가 조만간 진짜 한국 간다니까요. 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확한 날짜를 잡아. 엄마는 네가 날짜 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제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퇴근을 하니 그제야 아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게 3달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저한테는 진짜 일각이 여삼추인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아들은 저와 계속 통화를 하며 과거 얘기를 했고 저희는 울고 웃으며 과거를 다시 회상하곤 했어요. 마치 예전에 제 남편과 초기에 연애하는 것처럼 저는 설레고 좋은 한편 아들이 얼마나 많이 다쳤으면 이 모든 걸 다 기억을 못할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가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극구 자기가 한국 도착하면 너무 시간이 늦어서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저를 밖에서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자기 집이 있는데 아무리 늦게 도착한다 한들 그게 새벽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된다 한들 집에 와야지 왜 호텔에서 자겠다고 하는지 정말 의문이더라고요. 제가 설득을 해봐야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제 고민을 들은 제 친구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싶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데리고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 새벽에 여자친구 데리고 엄마 집 와서 자긴 좀 그러니까 호텔 잡아서 자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고 난 게 아니고 진짜랑 여자랑 공부하거나 결혼할 여자 생겨서 정신 빠져 있다가 그 자기 엄마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야, 요즘 애들 유학 가면 애인 하나씩들 다 만들어 갖고 온다는데 네 아들도 그런 거 아니냐고. 어머, 그러려나? 아우, 차라리 나는 그거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이 녀석이 나한테 그런 거짓말할 녀석은 아닌데. 여튼 여자친구랑 같이 들어오나 보다. 그러면 내가 눈치 없이 계속 집에서 와서 자라고 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겠네. 그래, 그런 거 얘기하면 요즘에는 눈치 없는 엄마야. 아우, 세상에 자기 며느리 일찍 보는 거 아니니? 그런데 혹시 금발머리 며느리 보는 거 아니야? 아이고, 금발머리건 빨간머리건 나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 생기면 난 다 좋아. 이제서야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원래 모든 엄마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선 잘 몰라. 오히려 어쨌건 좋겠다. 간만에 아들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제가 순간 그래 여자친구랑 같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정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들어오는 날 저는 혹여 새벽이라도 아들이 도착했다 연락이 올까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국 전화기 붙들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저는 아들이 만나자고 한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왜 집으로 안 오지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동료가 얘기한 대로 정말로
여자친구랑 같이 왔다면 덥석 집에 오는 것도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며 나간 자리 저는 몹시도 낯선 아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근 2년 반 만에 본 아들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어쩐지 남의 아이 같고 저한테 얘기를 하다가 슬금슬금 눈치 보는 것도 제 아들 아닌 것 같고 밥 먹는 내내 뭔가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보다는 대체 애가 나한테 왜 이렇게 어색하게 굴까? 내가 뭔가 이 아이를 불편하게 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게 굴게 아들이 그렇게 굴더라고요. 결국 밥 다 먹고 딱 후식이 나왔을 때쯤 저는 서러움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 그런데 왜 이렇게 엄마한테 어색하게 굴어? 엄마가 너한테 뭐 서운하게 하거나 잘못한 거 있어? 엄마 너무 힘들어. 아니, 아픈 건 괜찮은 거야? 아우, 너 진짜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우, 답답해. 얘기 좀 해봐. 어?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아들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크게 아픈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간신히 눈물을 그치고 아들이 더듬거리며 해준 말을 듣고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엄마 아들, 그러니까 엄마 아들인데 엄마가 아는 그 아들이 아니에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멍하게 있는 제게 그 아이가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엄마 아들 사고로 3달 전에 죽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럼 내 앞에 있는 넌 뭔데? 저 엄마가 낳자마자 미국으로 입양 보낸 또 다른 엄마 아들이에요. 그런데 내 형제한테 들었어요. 엄마는 내 존재도 모른다는 거. 우리들이 서프라이즈로 엄마한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었는데 얘가 갑자기 세상 떠나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가 그래도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해준 말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쌍둥이 중 하나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였어요. 낳자마자 시어머니가 둘 다 키우면 자기 아들이 남긴 돈을 두 아이에게 고스란히 다 써야 할 것 같으니 하나라도 줄여보겠다고 몰래 한 아이를 빼돌려 해외 입양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는 좋은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어 잘 자라주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간 아들과 딱 학교에서 만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도플갱어인지 뭔지 어쨌건 서로 너무 똑같아서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했대요. 그런데 조금씩 얘기를 나누다가 둘이 형제라는 걸 알게 됐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 있던 제가 충격받을 것을 걱정한 제가 키운 아들이 자기랑 한국으로 돌아가서 엄마 앞에 나타날 때까지는 일단 아무 말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고 대신 저에 대해 그리고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로 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저를 만나기도 전에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니 당장 제 앞에 나타날 길은 없고 그렇게 아이의 장례 혼자 치르고 고민을 하다가 제 죽은 아들 대신 입양 갔던 그 아들이 제가 키운 그 아들 행세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저는 스르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절해서 깨어난 후 입양 갔던 제 아들을 붙들고 정말 한참 울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은 살아 돌아오고 제가 지성으로 키운 아들은 세상을 떠났으니 대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고 도저히 오래전 인연 끊은 시어머니였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이 찾아주고 간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제 후반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 해요. 그 아이의 양부 모두 돌아가셔서 저희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아이의 기반이 모두 미국에 있으니 이제는 제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가보려 합니다. 평생 해주지 못했던 엄마 노릇 죽기 전까지 한번 충실히 해보려고요. 남편도 제 한 아이도 이렇게 가슴에 묻었지만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한 아이가 제 곁에 있어 주어 그나마 감사한 하루하루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